정말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적어도 장인수 기자가 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 그 사람 이름은 공개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렇게 하면은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러니까 음모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정부보다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재명도 도구고 이재명은 도구인데 검찰 개혁의 도구인데 왜 검찰 개혁 제대로 안 해? 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정부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원래 음모론을 갖다 쓰는 사람이 김어준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지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섭외를 잘할 책임도 있고 민주파 출소 뭐 하는 거야 지금? 음모론을 던져놓고 수습을 안 해요. 김어준이 잘난 부분도 있고 뭐 똑똑한 부분도 있고 매력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나라의 해악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권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어제 정치권에 아주 큰 폭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그 공소 취소 관련된 이슈를 검찰과 거래를 아마 시도한 것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건데 당연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증거를 내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한 장인수 기자 또 그 내용이 들어갔던 또 뉴스공장과 관련해서 서로 말이 굉장히 많이 또 오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 내용 포함한 내용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나한테 맡겨. 다 가능합니까? 내가 난도질 해줄게. 내가 좋습니다. 박살 내줄게 내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잘못 건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좀 침묵으로 일반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애구나 물러가라. 아니 근데 진짜 이 지금 이렇게 애군 막는 거를 액막이 내 입이 애기야 지금 막으려고 지금 이거 걸어놓은 거야 지금. 애기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지금 패널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 자 그리고 최인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요 뉴스부터 가야죠. 네. 어제 그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장인수 기자가 출연을 했어요. 장인수 기자 MBC 출신이잖아요. 지금은 저널리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그리고 검찰 개혁을 바꾸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의혹을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장인수 기자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네. 팩트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팩트에 대한 근거를 얘기는 아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보도를 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검찰과 본인의 공소취소 관련해서 거래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사안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보도 내용이 길진 않으니까 네. 다 한번 있는 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느냐. 내 말이 이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절차와 계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진짜 장 기자가 전했어요.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이제 한두 명에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 폭탄 던지고 나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저녁 10시인가 하여튼 네. 그 라이브 본인 채널에서 라이브로 이제 밝히겠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들어가서 좀 봤는데 뭐 이 이상 내용들은 없었고 예. 대신 누가 이야기해 줬는지 뭐 왜 이야기해 줬는지 요거는 이제 일체 밝힐 수 없는 걸로 네, 뭐 취재원은 밝힐 수가 없다. 예, 그건 약속이다. 만약에 이제 나한테 무슨 대응이 들어온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취재원을 밝히든 뭐 이제 관련 취재 내용을 더 밝히든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어제 상황이고요. 박사를 내주신다고 하니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장인수, 하나는 김어준 이렇게 좀 따로 봐야 되는데 예. 장인수 쪽은 저널리즘 쪽에 좀 관련된 거고 김어준 쪽은 이제 정치투쟁, 권력투쟁과 관련된 걸로 이제 좀 구분해서 보겠다. 장인수 기자는 재래식 언론에서 훈련을 받은 기자예요. 재래식 언론. 아니요. 뭐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니까 네. MBC 이제 재래식 언론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은 기자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레거시 미디어 혹시 뭐 혹은 재래식 언론에서는 팩트 확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예. 그러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걸 지르진 않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날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스무리한 게 있었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취재원은 보호를 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취재원은 보호를 해야 되고 다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밝혀야 돼요. 정부 고위 관계자. 네, 정부 대통령의 고위 측근. 관계자, 대통령의 측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듣는 거 뭐 저도 많고 여기 기자들도 많고 엄청 많을 거예요. 다 기사화 안 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은 아니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그 정황 증거까지 모아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이렇게 JTBC가 기사 쓸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못 써요. 네. 위에서 데스킹해서 다 잘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인수가 이제 MBC 출신이고 그런 거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렇게 하면은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누가 얘기했는지를 본인이 밝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완전 이러니까 음모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신뢰도와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일단 장인수에 대한 비판은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밝혔으면 좋겠어요. 장인수가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네. 조만간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근데 왜 정성호 장관이 나왔느냐.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유출을 한 게 장인수 얘기가 뭐냐면은 검찰이 차라리 절차와 계통을 밟아 정식으로 지휘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정성호야. 이거는 정성호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정부 고위 관계자. 정성호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정성호로 박아놓고 네. 지금 안 밝히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성호면 정성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증거를 들이밀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장인수는 지금 음모론성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네. 이렇게 이제 장인수의 저널리즘 이거를 비판을 하고 김어준은 얘기를 하면은 김어준은요. 네. 정파성이 강합니다. 편향성이 강해요. 뭐 예. 다 알잖아요, 그거를. 네. 그거를 뭐 좋아하시는 안 좋아하시는 그거랑 상관없이 김어준은 본인도 기본적으로 밝히고 있고. 네. 네. 김어준은 문재인 정부, 네.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 불리한 거를 안 다룹니다. 아예. 네. 자기 진영에 불리한 거를 아예 안 다뤄. 예를 들면은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저번에 8월 달에. 보도를 안 해버리죠. 보도를 안 해요, 그냥. 네. 그러다가 한 5일 지나가지고 이제 쉴드를 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를 김어준이 모를까요? 김어준이 바보가 아니고 이 정도로 이제 잘 나가고 이게 머리 회전이 메뉴 빠운 사람이잖아요. 네.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정부보다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재명도 도구고 이재명은 도구인데 검찰 개혁의 도구인데 왜 검찰 개혁 제대로 안 해? 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아, 그럼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정부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재명 정부 대통령 뭐 못하면 비판도 하니까. 네.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김어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 이거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할지라도 가만둘 수 없다. 물론 말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거 뒤치기 당하니까 나는 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포장을 했지만은 그 누구라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선포다 이거는. 검찰 개혁이 방점이야 아니면 이재명 공격이 방점이에요? 검찰 개혁이 방점이죠. 그래요? 검찰 개혁이 방점인데 이거를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은 네. 각자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순방 중에 회의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김민석 총리가 나는 처분 불원서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김어준하고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겠다. 네, 하해 네, 제스처를 내민 거거든요. 네. 그 다음 날 나왔어요. 이게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어림도 없다 뭐 이런 건가? 택도 없다. 이거 지금 전면전은 사실상 지금 김어준이 지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디에 방점이냐고 제가 여쭤본 거는 사실 물론 정부 비판, 대통령 비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요 정도 사안이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난 이게 만약에 그래서 사실로 드러나면 이게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건가? 나의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서 검찰과 거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이 보도대로라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정말 확실한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해서 여쭤봤습니다.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등장인물이 정말 화려합니다. 대통령 등장합니다. 대통령 최측근, 현 정부 고위 관료 그리고 고위 검사들. 네. 와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 사실이겠구나. 이거는 수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구나. 네. 이 정도로라도 뭔가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장인수 기자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대기실에서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면 지금 지구는 이미 멸망했어요. 이미. 네,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냥 술자리라든지 편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영향력이 큰 그런 방송에서 네. 장인수 기자가 뭐 보수 우파 뭐 그러한 쪽에 진영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진보 진영에 있는 기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널리스트로서 자격이 있을까? 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꼭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장인수 사기꾼 같아. 뭐 이건 기자 자격 없어. 이런 비판을 본인 스스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근데 그 김어준 씨는 네네. 장인수 기자가 나 그런 말 할 줄 몰랐는데 나도 그때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입장을 밝혔는데 걔는 노래. 김어준은 맨날 그래요. 맨날. 예전에 제가 무슨 그분을 몰라가지고 정보사 요원들이 뭐 북한에 넘어가 있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난 처음 들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원래 음모론을 갖다 쓰는 사람이 김어준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지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섭외를 잘할 책임도 있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네. 하는지 지금 뉴스명당 진행하시잖아요. YTN 라디오 7시 10분부터 9시입니다. 네, 장인수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수로 다 생략되고 뭐 이렇게 회유가 있었다 이런 거 방송하면은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막 그 자리에서 물어봤겠죠. 그 누구냐 이름 밝혀라. 아니, 그리고 고정 패널이 아니잖아요. 맨날 제가 어제 얘기 나오던 사람이 들었는데. 얘기하지 않고 나오는 게 예상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나오기로 작정하고 앉은 거잖아요. 이거는. 노영희 변호사가 원래 나가기로 했는데 네. 본인이 못 나간다고 그랬대요 이번 주에. 네. 그래가지고 장인수 기자가 대타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장인수 기자가 돌발 발언한 거 아니냐. 뭐 그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 민주당이 그때 얘기했던 그 가짜뉴스 처벌 뭐 민주파 출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거 안 한대 근데. 해당 안 되나요 이거는? 근데 김현 위원장인가요? 그 네. 소장인가가 우리는 이거는 근거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거는
법적 조치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왜냐하면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니 근거 없는 얘기는, 뉴스공장도 뉴스공장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니까. 근거 없는 얘기는 처벌하면 안 돼요? 아니 고소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법적 조치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요? 아무튼 밝혔어요. 말을 못 읽겠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일부 세력의 몰아가기에 불과하다. 최근 검사들을 만나서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다.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과 만나 소통한 일종의 달래기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JTBC와의 통화에서는 장인수 기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조상호 네. 보좌관 오늘 그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네. 그 사람 누구냐? 그 장인수 고위 기자. 관계자 밝혀라. 그러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왜냐면 지금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전혀 뭐 밑도 끝도 없이 고위 관계자가 이랬다고 하면 뭐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군지를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그래도 좀 인품이 훌륭하신 네.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저런 일을 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상호 특보인가요? 보좌관인가? 그분은 좀 방송에 나와서도 대단히 세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니까.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 스타일이 아닌가? 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윤경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그분도 팔쪽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진짜 전화를 받자마자부터 막 뭐야 도대체 이게 누구야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아니 뭐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 이렇게 밝히라고 할 정도면 밝혀도 되겠네요. 그럼 이제. 아니, 왜냐면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섀도우 복싱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누군지를 알아야 확인도 하고 뭐 필요하다면 징계를 하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안 해당될 되니까. 사람이 정성호 장관, 뭐 조상호. 정성호 장관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정성호 장관밖에 없잖아요. 그럼 정성호 장관한테 밝혀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고 아니래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밝혀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성적으로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했고. 했으니까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워딩을 보면은 그냥 정성호예요. 그렇지. 수사 정식으로 수사 지휘를 해라. 지휘, 그 단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성호 장관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밖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를 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진짜 이게 장인수 기자가 무책임하다고 했던 게 원래 이 정도면은요 반론을 실어줘야 돼요.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뭐가 네. 됐든 일면식이 있든 없든 확인을 해가지고 검찰 쪽에서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말에 아니라는 그게 이제 텍스트면은 기사면은 그 마지막에 넣어줘야 되고 방송에 나왔으면은 그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라는 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완전 무책임하다 지금. 이게 이제 시기가 지금 검찰 개혁안의 통과를 앞두고 그 청와대하고 그러니까 정부와 청와대 그다음에 당이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일종의 거래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의문은 네. 장인수 기자가 아까 이제 그 재래식 언론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그 개별적으로 한 보도들을 보면 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원칙은 다 따르고 항상 반론을 받고 크로스 체크가 돼 있고 그게 나중에는 오보로 판단이 되든 뭐 진짜로 판명이 되든 상관없이 최소한의 항상 우리가 보면 역시 지켜가 지켰다. 제도권에서 있었군요. 이런 예.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 보도를 보면 그리고 이런 큰 사건 보면 그다음 후속 보도가 꼭 나오잖아요. 그다음 날 이를테면 누구랑 언제 어디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몇 그치. 차례 이런 네, 이야기를 맞아요. 했다거나 아니면 뭐 들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반응이 있어 이 후속 보도가 조금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 보도가 그 모든 원칙을 다 깬 보도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최 기자님 혹시 이 검사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좀 이런 내용이 퍼져 있다라고 장인수 기자가 얘기했으니까 네. JTBC 역량을 동원해서 네. 검사들 딱 취재해 보면 이런 흔적들을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겠죠. 안 나오는데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지금 막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검사장 하여튼 여러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고위 검사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 네, 검사장급이라고 어제 아마 라이브에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검사장급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한테 얘기할 거면 이 얘기가 새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미스테리합니다. 아 그리고 봉욱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오네 민정수석. 그랬으면 아마 청와대 관계자라고 또 아마 썼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장인수 기자는 그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저걸 정부 고위 관계자로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봉욱 민정수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하여튼 장인수 기자는 현재 팩트는 이건 확실하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어제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중간중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뉴스공장의 입장을 좀 전하면 네. 김어준 씨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 역공작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흘린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연락해놓고 그리고 이제 함께 소리예요, 출연한 그 봉지욱 그 전 JTBC 기자도 아마 그 고위 관계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압축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니까라고 어제 이제 적당히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밤새고 넘어갈 일이 아니 그러니까 정말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 없다. JTBC가 이렇게 보도했어봐요. 난리 나요 진짜로. 압수수색. 예, 막 진짜 압수수색은 뭐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게 제가 예전부터 사실은 김어준 씨를 비판을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음모론을 던져놓고 수습을 안 해요. 책임지지 한 번도 않는다. 책임지지 않아요. 무슨 미투 공작설 최근에는 조진웅 갑자기 예전에 소년 시절에 네. 고등학교 때 하니까 이거 내란 세력이 이거 밝힌 거다 이런 음모론까지 했어요. 조진웅이 뭐라고 무슨 내란 세력들이 이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아요. 부정선거 음모론도 김어준부터 시작하고 K값 뭐 이런 거. 세월호 고위 침몰설에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김어준이 잘난 부분도 있고 뭐 훌륭 똑똑한 부분도 있고 매력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은 이제 이거는 나라의 해악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 건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 자, 하여튼 이 상황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좀 입장을 좀 확실하게 낸 사람 어제 중에 한 제일 명이죠. 먼저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 네.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딴지 일보에서 딴지 게시판에서 또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겠네요. 그리고 사실 요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되게 꿀잼 각오로 계속 옳다구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네. 지켜보자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하면 정리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내 갈등은 아마 요 이슈 이후로 계속 오늘 내일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이거? 적어도 장인수 기자가 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 사람 이름은 공개를 해야 돼요. 취재원은 보호하더라도 그 사람은 공개해야 이 사실 여부를 많은 또 다른 기자분들이 그 고위 취재를 관계자 하고, 네. 측근에게 물어보고 아닌지 긴지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래요? 논란이 되면은 내가 그냥 나중에 한번 밝혀볼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취재원까지 보호하는 건 뭐 어쩔 수 어이, 없다 어쩔 수 하더라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도는 맞습니다. 밝히는 게 최소한 해야 할 일이다. 네. 아니 저 짧게 그 네. 검찰 개혁에 이제 남은 쟁점들 때문에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거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검찰 개혁 탈레반들 때문에 진짜 민주당이 호되게 당하겠다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검찰 개혁 탈레반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얘기를 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소 분리해가지고 지금 검찰청 폐지하고 공수청으로 갔잖아요. 그 중수청도 행안부, 저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FBI처럼 미국에. 근데 그거 행안부로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행안부로 갔잖아요. 그리고 수사 계급도 이원화하려고 처음에 했는데, 그러니까 사법고시 그러니까 그러는 그 나온 그 사람과 아닌 사람도 이제 이원화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당에서 일원화한다라고 해서 일원화했잖아요. 그럼 남은 쟁점이 지금 뭐냐?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이냐 지금. 네. 근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긴급하게 보안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 입장이고 그 이외의 쟁점들은 지금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남아 있는 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면은 검사들 다 해임하고 개별적으로 선별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 바꿔서 이렇게 조직이 바뀌면은 다 공무원들 다 자르고 선별적으로 그러면 임용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징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김용민 의원 같은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검찰청장이냐 공소청장이냐 지금 헌법에 검찰청장이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 검찰청장이 그렇지. 없어지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검찰청장을 넣자라는 건데
죽어도 안 돼. 공소청.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검찰청장이든 검사들이 있고 검찰청장이 있다라는 건데 기능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이거를 주장들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지금 뭐 이재명도 수박이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흔들어도 적당히 흔들 자기 정치 좀 적당히 좀 해라 진짜로. 예. 저는 이렇게 장르만 얘기도 나오면 댓글을 잘 안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국민 욕바지 장르만 인정 아유, 그 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제 욕은 없고 다 김준일 평론가 욕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김준일은 전환길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위기감 느껴요. 김준일 대표가 한 얘기랑 제 얘기랑 거의 뭐 똑같고 김준일 대표가 틀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김준일 대표 욕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저는 2연패 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받고 장르만 싶어요. 욕바지 2연패 네. 하고 싶으니까 저를 욕하십시오. 김준일 대표 틀린 말 하는 욕할 게 뭘 좀 없습니다. 던져줘야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소리 오늘 그래서 관망만 하고 욕하라고 액막이 앞에다 하고 흔들기나 하고. 어이. 너무 지금 보신주의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여튼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어질 이슈인 것 같아서요. 또 내일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역시 그 역사는 술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월요일이죠. 전륜 선언문을 발표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진짜 전륜이 맞아? 그리고 네. 뭐 윤석열의 정치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 정치적 복귀가 가능했던 거였어. 이제 이런 몇 가지 의문을 남겼지만 어쨌든 당에서 처음으로 의원 전체 명의를 다 담은 전륜 선언문이 나왔었는데 이거 갑자기 왜 나온 거야? 혹시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 안 해서 이제 다들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전륜 선언한 거야? 라는 추측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앞서서 지난 6일 금요일 저녁 남양주 8인 소주 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양주 8인 소주 회동. 회동입니다. 예. 네, 정말 말 그대로 수내부 회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김민수, 신동욱, 조강한 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렇게 핵심 멤버들이 참석을 다 왔네요, 해서 진짜. 네, 해서 아니 이게 뭐 액션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전륜 이거 한번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송원석 원내대표가 설득했다는 거예요. 아,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번 필요하다. 그러면서 7일부터 선언문 초안을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 안 한 것 때문에 급하게 의원총회 갖고 그 전륜 선언한 게 아니고 네. 8인 회동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미 정했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나요? 예, 6일에 이제 그 8인 회동이 있었고 7일에는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만났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있었던 거긴 하지만 이 재밌는 포인트는 지금 전륜을 가지고도 우리가 아직 증거를 현실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전륜 선언 가지고도 서로 공을 주장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공이 있어요 이게? 아니 저의 시각인데 네. 원래 우리가 다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이번엔 좀 한번 크게 한 수 뒀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흘린 사람은 아마 이거 내가 만든 거야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송원석이래요. 흘린 게? 흘린 거는. 그랬을 것 같아요. 보이고 기사를 보면. 그렇지. 이 네. 사자 회동부터 8인 회동까지 처음부터 다 엮여 있는 사람은 송원석이고 이 기사의 주어가 거의 송원석이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어제 보도가 한 12시 한 반쯤인가 뭐 그때 나온 것 같은데 그 전날 저녁에 중앙일보 기자랑 이렇게 소주 한잔 하다가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좀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 국민의힘의 전체 분위기를 딱 바꿀 수 나야, 있었던 건 나야. 나야, 내 덕분이야. 내가 요 얘기를 했어. 이제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 기사를 보고 확실히 사전 각본이 있는 쇼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윤석열과의 절연 이 부분은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총에서 뭔가 진짜 의원들의 아주 그 성토가 있었고 그래 생각해보니 모든 의원들이 이 생각이라면 나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다 전에 정해져 놨고 정해놨고. 예. 그래요? 물론 뭐 결의문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한 사전에 각본은 없었다. 원래 뭐 일요일 날 의원총회를 하려고 하다가 의원들이 많이 모이는 월요일 날 하려고 옮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미 한 열흘 정도는 이것들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가 눈여겨본 거는 고성국 씨 반응이에요. 전환기 씨는 가만 안 둬. 장동혁 진짜 나 탈당한다. 너 가만 안 둬 막 이랬는데 고성국 씨는 이해한다. 믿는다 우리 장동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적어도 뭐 고성국 씨랑은 사전에 아. 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고 약속 불편하지 말고 대련이니까 기다려달라. 네. 그냥 이해해달라. 그런 이렇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국민의힘 바뀌지 않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기사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남양주 회동 이게 있는데 이 지도부의 이 회동에 끼지 못한 최고위원들이 김재원, 양양자, 우재준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히 김재원 최고도 네. 나름의 이제 뭐 좀 장동혁 체제랑 호흡을 맞춰 왔다 처음에는 그렇게 네. 했는데 완전히 이제 눈밖에 났구나 지금. 눈밖에 났다기보단 이분은 저 보안 유지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데 워낙 그 전에 어디서 터뜨릴까봐 걱정돼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같이 할 사람이 아니다 뜻을. 네. 최근에는 그 이제 경북지사 나가면서 그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브이로그처럼 맨날 올려요. 재밌대요. 지지자들. 네. 근데 한동훈 얘기를 계속 나와요 거기서. 한동훈이 왜 쫓아냈노? 내가 안 쫓아냈다. 이런 얘기를 김재원 최고가 김재원이 직접 올려. 그러니까 간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도부에서는 보고 김재원을 아예 논의에서 빼버린 거야 지금. 뭐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 뭐가 됐든 잘 절윤이 되면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어요. 아니 근데 저륜이 잘 된 거예요, 맞아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보는 저류는 이거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첫 번째는 이제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출마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윤어게인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컷오프. 윤곽근 예를 들면은 충북지사에 지금 윤석열의 변호인이잖아요. 너는 윤핵인이니까 아예 공천기회 줄 수 없어.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은 상징적으로 쳐내기를 하면은 윤핵인이랑 그러면 새를 끊는 거네.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은 맥락에서 전환기라고 고성국 제명 징계 그 당에 못 있게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그들이 지금 오히려 내가 장동혁을 지지하네 안 하네 내가 장동혁을 만나야 되네 이렇게 계속 당을 흔들고 있으면은 이거는 저륜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가장 그 윤핵인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민수 최고위원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매우 진심인 것 같은데 이 8인 회동에서 만약 그런 얘기 나왔으면 설득했대요. 김민수 최고는 반발했대요. 이거에 대해서. 아 그래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조광안도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송원석 쪽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존중한다라는 네. 얘기를 해요. 106명의 의원이 전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지. 네. 지금 5일째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네. 김민수 최고가 이런 거로 설득이 될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민수 최고는 근데 날리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미터들이 있죠. 전륜을 했느냐, 윤갑근 공천을 줄 것이냐, 그다음에 고성국 전환길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장해찬, 박민영 요거는 당의 중진들한테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 이 사람들을 계속 안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윤리위원장 윤민우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가 좋지 되겠죠. 않아요. 예. 왜 문제 삼고 그래요? 최민경 기자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윤어게인 세력은요. 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김민수 최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을 왜 조치합니까? 네, 최인경 기자님 나빠요. 네, 맞아요. 김민수 이렇게 얘기할 것 최고는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까지만 아마 잘라서 쇼츠가 나갈 겁니다. 네, YTN 진행 괜찮으실지 한번 걱정을 저런. 해보고요. 네. 장동혁 대표의 오늘 입장으로는 네 입에서 왜 절연이 안 나와? 지금 계속 전륜이 안 나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오늘 입장 윤 어게인 절연 결의문이 우리 당의 마지막 입장이 되어야 한다. 아니, 저도 그 조치- 107명에 들어 있었다. 조치를 해야지. 입장문만 내고 메시지만 내면 어떻게 해요? 행동만 하고 네.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두드려 패요. 네. 근데 윤석열과의 절연은 아니고 윤 어게인과의 절연이에요.
뭐 윤석열은 어차피 이제 정치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니 오히려 핵심은 윤어게인과의 절연이라고 봐요 저는. 네네네. 윤석열과의 절연은 사실 큰 틀에서 거기에 포함이 된 건데 네. 그날 이제 선언문 그 세 가지가 내용이 있었고 하나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이거는 이미 앞서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한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 주장의 명백히 반대. 이게 이제 윤어게인과의 절연.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세 번째예요, 사실은.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예, 이 얘기거든요. 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했으면은 우리는 절윤이 끝난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저기 고성국 제명하라, 전환기 제명하라. 이거는 해당 행위야라고 오히려 지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한동훈 다시 이제 제명한 거 복귀시켜. 야, 너 우리 선언했잖아, 우리 이거. 그건 해당 행위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윤회개인 쪽 아니에요, 이제? 코스피 6천 발언하면서 다시 윤회개인 간 것 같은데. 야 세상이 진짜 희한하네. 아, 네. 혼돈의 카오스예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예. 이제 남은 수순인 것 같아요.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가 접수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 후보 없이 가겠다며. 기강 잡겠다면서요. 선거 나가실 분들 아이 잠바 벗었잖아요. 지금 서울시 충청남도 요 두 군데는 12일 내일 추가 접수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추가 접수를 또 받아요? 예, 아니 후보가 좀 더 있어야죠. 그 그래도. 거듭 얘기하지만 그 국민의힘 공천관리 시스템을 보면 공관위원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이요 공관위에서 이름을 올려요. 이 사람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 A는 공천 주지 마. 다시 검토해봐. 공관위로 다시 넘기잖아요. 공관위에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공관위원들 5분의 3이 아니야 이 사람 공천 괜찮아. 그러면은 최고위원에서 결정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 그래요? 확정이에요, 확정. 그만큼 권한이 센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그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네. 공관위원장의 말의 무게감 이것이 가장 공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있을 텐데 깃털처럼 너무 가볍습니다. 자리가 갖는 힘과 무게감에 비해 그 사람이 너무 좀 가볍다. 아니 얼마 전까지는 그래 현역 불출마해라, 현역 단체장 내려놓고 빨리 예비후보 등록해라, 현역 기득권 우리 인정 안 한다, 우리 경쟁력 있는 뉴페이스 단수 공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 공천 신청 안 했어? 오케이 기강 잡을 거야. 우리 후보 없이 선거 치를 수 있어 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래 그래도 우리 공천 외문은 활짝 열려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돼요? 빨리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 YTN 라디오 뉴스 명당에 나와서 본인의 발언을 해명을 해야 된다.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말과 행동 중단하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서 거중 조정을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세훈 어떻게 해요? 오세훈 시장은 출마해요. 출마해요? 출마해요? 해요. 그 무조건 해요? 방금 단독 보도라고 떴는데 김태흠 충남지사도 공천 신청해서 13일날 면접 본대요. 아 예,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활짝 열려 있다고. 아, 정말 했잖아요. 활짝 열려 있네요. 진짜 완전 열려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김태흠, 오세훈 두 사람 다시 공천 신청한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진짜 빛의 속도로 회군했잖아요. 위화도 회군보다 훨씬 빨랐어요, 진짜로. 그날 밤에 이제 의총 결과 나오자마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이제 공천 신청하는 취지로 바로 얘기했어요. 뭐 하겠습니까 지금 공천 신청 안 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논란이 됐고 윤어게인을 외쳤고 윤석열과 함께했던 사람들 당직에 많이 임명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대로 둘 것 같고 그냥 선대위로 전환을 하면서 그냥 이미지를 탈색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선대위원장이 아니고 공동선대위원장 되겠죠. 공동선대위원장 약간 그냥 뒤로 물러나고 그냥 물러나고. 다른 분을 좀 앞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그럴 사람이 있나요? 아니, 국민의힘에? 근데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지금 식물 대표가 됐어요. 오. 왜냐하면은 네.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식물에 대한 본인의 모독 아닙니까? 이거? 식물 사랑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윤호개인 쪽으로 강화하는 말도 못 하고 있고 절윤을 하겠다는 말도 못 하고 있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고 106명의 의원들은 저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예, 사퇴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예. 정치적 미래로 제가 보기에는 차기 전당대회를 노릴 것 같습니다. 장동혁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저륜까지 했잖아. 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일선에서 좀 뒤로 물러나 당 대표직은 유지하지만은 선대위도 니들이 꾸리고 혁신 한번 선대위 해봐라. 해봐. 꾸려 나 이제 몰라. 근데 이렇게. 선거 졌지. 그런데 선거 졌어? 장동혁 내 노선이 옳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입증할게. 출마. 당대표 출마 이런 노선을 지금 밟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윤어게인 전륜 해봐야 어차피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 논리 하겠다는 윤 어게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보수가 분열되는 거를 막기 위해 내가 그동안 강성 지지층도 끌고 안고 있었다라는 논리로 이제 다시 한번 장동혁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뭐 혁신선대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스물스물.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선대위원장은 그럼 누구를 안 치느냐. 네. 근데 뭐 다시 김종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아주 근데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정의와 전 국회 부의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 집에 계신 어르신들 다 불러 나오는 거예요. 박민영 씨한테 혼날라고 평균 지금 연령 91세 고문들이 네. 다 출동하셔서 혁신선대위를 혁신이 메타인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평균 연령 90세 혁신으로 갑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를 아마 현재 요 상황에서 선대위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큰 변화는 이제 없는 거로 이제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는 걸로. 결의문이 마지막 우리들의 입장이한 것을 정영진 앵커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박근혜 대통령인 줄 알았네요. 그래요? 네. 더 연습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가 잘하잖아요. 아, 맞아. 우리 최은경 기자님.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어머 똑같아. 어머 똑같아. 잘해 진짜. 와. 네, 잘해요. 우리 최은경 기자님 재주가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에 장착되는 요격 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요격 미사일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이제 패트리엇에 이어서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핵심 무기인 사드 일부 전력도 지금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이 10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한미군이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이 그 성주기지 밖으로 사드 발사대 차량이 옮겨지는 그런 영상도 보도가 됐어요. 네. 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무기들 중에 또 주요 핵심 뭐 전략 무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중동 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이제 이 미군 무기들만 이동하고 끝이면 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이제 우리한테 무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러겠네요. 예, 뭐 포탄이 됐든 미사일이 됐든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게 참 고민이긴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 좀 요구를 하고 뭐 아랍에 있는 우리 동맹국들이 방어 무기 정도는 좀 빨리빨리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거를 또 뿌리칠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어쨌든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한보다는 월등하게 앞서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국민들 안심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짧게 이거는 한마디만 하면 뭐 이미 패트리어트는 다 빼갔고 그리고 이제 사드거든요. 패트리어트는 보통 15에서 40 정도 킬로미터를 이제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고 40에서 150 킬로미터가 그 이제 사드인데 네. 사실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데 저 위에 150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일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그렇게 이제 쏘는 거라서 사드가 원래 처음 배치될 때부터 이게 효용이 있느냐 우리나라 이 안보 현실에 뭐 이런 얘기가 대중국 그렇죠. 견제용이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이 아무 때나 지들 맘대로 이렇게 빼가도 되는 거냐. 사실은 2006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전략적 유연성을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은 그거는 뭔가를 이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거나 그럴 때는 협의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전쟁 날 때마다 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무슨 뭐 빼가고 들락날락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군사 전문가들도 좀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빼가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체계화를 해야 된다. 그냥 네. 우리 좀 빼갈게. 나중에 갚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의 현대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렇게 빠졌으면 중국이랑 얘기하기엔 우리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되게 좋아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예. 야 이제 싸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중국이랑은 오히려 대화하기가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튼 뭐 대통령도 좀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또 지금 기름값도 이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과 물가 잡아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유류세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 같은 것들을 다 동원하라고 했는데요. 플러스 추경 편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경이요? 네, 조기에 추가 경정 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게 네. 어제 대통령의 말이었고, 구윤철 그 부총리가 적정한 규모로 한다고 하면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도 되고 이래서 법인세, 증권거래세 같은 걸 활용하면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모순된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가를 잡으라고 하면서 추경 편성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라. 돈을 푼다라는 얘기잖아요. 돈을 풀리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유류세 인하라는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이 유가 급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이나 운송 사업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바우처 형식이라든지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엔 유류세 인하한다면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에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 주지 않느냐 네, 그런 네, 비판이 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재원 마련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참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그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의 부담 줄이자고 여기에 지원한다는 얘기는 전 국민들이 낸 그러니까요. 세금을 여기서 몰아준다는 건데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아유. 뭐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그 유류 가격들이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니까 말씀하신 뭐 물류센터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좀 있기는 있죠. 있어서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한마디 했군요. 네, 뭐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지금 토론할 시간이다. 이제 당이랑 청와대가 너무 세게 붙는 이런 모양이 좀 나오니까 정청래 대표가 너무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좀 토론을 진중하게 하자. 정청래답지 않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 정당 아니냐. 네. 우리 검찰 개혁 해내야 된다. 네. 이렇게 강하게 들이받아야 저희 장르만에서도 아이템도 있고 저희들 논평 그리고 비평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아니, 정청래 대표가 조용해도 장르만 아이템은 많습니다. 지금 조용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조용하게 되지가 않고 아니, 있어요. 아니 왜 지금. 민주당 편들어? 절친 김어준이 지금 공경에 빠졌는데 구원투수 정청래 해야죠. 대표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나서야 돼요? 않겠습니까? 네? 또 여론 한번 살펴봤나 보죠. 뭐 딴지 내부 대통령께서 또 세게 여론도. 좀 이렇게 다독이니까 네. 그런 눈치를 좀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당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국정 운영 뒷받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하나 살펴볼까요? 이거 이제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짧게만 뭔데요? 그래도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개헌? 야, 아니 전 진짜 이거 입사 이후로 개헌을 몇 번째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네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라고 여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원식 의장은 이게 지금 사실은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 영원히 개헌 못하니까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 형식으로 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네.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를 하더라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되고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게 하자. 이런 내용을 계엄 반대 투표라는 게 아니라 계엄을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 네, 그렇게 하자라는 거. 사후 승인권이고 그다음에 5.18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이건 이제 네. 올해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헌법에 명시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이건 다 합의 가능하잖아. 아주 작은 포인트니까 요거라도 이번에 처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 할 때 이것도 같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가 없으면 사실 개헌만 가지고 국민 투표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보통 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제안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오래전부터 얘기했으니까 개헌도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87년 이후로 너무 오랫동안 하고 맨날 누가 되면 누가 안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합의 가능한 거 필요한 거 하나만이라도 선거할 때 같이 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독일은 60년 동안 68번 개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김진표 국회의장 시절에 김진표 국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필요할 때마다 맞게 또 개헌을 하는데 너무 못 건드리고 있다. 너무 못 건드려요. 이거는 무슨 거의 사변이 나 쿠데타가 나거나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민주항쟁 한 6월 민주항쟁 정도 급이 나와야지만 개헌이 가능한 거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40년쯤 됐네요. 40년 됐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힘이 안 받아요, 사실은. 국힘이 또 이번에는 안 받아요. 네, 뭐 충분한 논의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충분한 논의는 뭐 언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네요. 엄청 다 해놨어요. 이미 다 네. 충분한 논의를 했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요 판으로 지방선거가 판이 끌려갈까봐 또 하나는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한테 일반적으로 유리하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투표율이 낮아야지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개헌 투표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변수를 없애는 차원에서 이거는 국힘이 안 받을 거다. 그래서 또 안 될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도 못 하네요, 그러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라도 분할 매수하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네. 뭐 분할 매수 좋네요. 예. 뭐 대통령 4년 중임제 네. 뭐 이런 거는 완전히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는 논의를 좀 더 하고 지금부터 이제 뭐 총선까지 1, 2년, 2년 동안 논의를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해야죠. 예. 네. 그래서 개헌 얘기를 국회의장이 꺼냈으나 그 누구도 관심 갖고 있지 않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짧게 뉴스 전해주셨고요. 네. 짜투리 뉴스. 네, 짜투리 뉴스 갈까요?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 사실 짜투리거리는 아니긴 한데요. 네. 중요한 뉴스인데 최윤경 기자의 픽이죠, 한마디로. 저의 픽입니다. 네. 진짜 사장 나오라고. 어제부터 노란봉투법이 이제 10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원고에 없습니다. 그냥 어.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에 이제 각 맞아요, 하청들이 맞아요. 조직화 해가지고 원청에 사장 나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도 사장 나오라 그래.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사장 나와라 교섭하자라는 이 요구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산업 현장에서. 네, 일단 뭐 택배 기사, 청소 경비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 뭐 조선 이런 데서 하는 많은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네. 기업들은 일단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하청이 실제 교섭 대상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맞아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고 이제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이렇다는 게 입증이 돼야 교섭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섭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상황인데 포스코가 그 이제 교섭 절차에 돌입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돌입하겠다. 네, 일단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를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 민간 회사지만은 역시 여전히 이제 정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고 포스코가 가장 복잡한 하청 구조가 복잡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산하의 하도급에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해야 되고 되게 많은 게 있으니까 지금 모든 재계는 기업들은 포스코가 어떻게 하나 이것만 지금 보고 있다.
또 철강 이쪽 노조가 좀 세죠. 세죠. 금속 네, 노조가 금속 금속 노조가. 노련 금속 노조가 원래 세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많아요 이게. 네. 그거를 이제 좀 그래서 이거 좀 약간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렇게 가르마가 타려면은 한 달은 있어야 된다 그 네, 생각이 포스코 들어요. 어떻게 가는지는 이제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그 정도 받고요. 노란봉투법. 네. 그다음요. 그리고 재판 소원도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재판 소원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들어올 사건이 한 해에 15,000건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재 들어오는 게 지금 2,000, 3,000건 정도인데 한 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거를 재판 소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심사부만 15년 이상의 헌재 연구원 8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거는 사건을 다룰 거야 안 다룰 거야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네. 막상 이게 지금 유예 기간 없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실무단에서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기록들은 다 수레로 끌고 가잖아요. 네. 요즘은 민사는 전자가 됐지만 형사는 여전히 다 복사해가지고 끌고 다니거든요. 사건 기록을. 네. 근데 헌재로 갈 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서 이 많은 기록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필요하면 USB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좀 고민을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재판 소원에 간다.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은 3심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아니면 2심이 깨지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결정을 못했고 사건에 따라 달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래요? 이야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새로 통과된 법 관련된 뉴스 전해주셨고요. 다음 생활 뉴스는? 뉴스 하나 갈까요? 네. 너무 이거 제 관심사인 것 같은데.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해요.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근데 원래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전세집에 들어갈 때 네. 그 당일에 이사하면서 정신없는 와중에 우리가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형태 중에 하나가 전입 신고를 해도 내가 그 집에 대항력이 생기는 건 그 0시 이후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면 내일부터 내가 이 집의 맞아요. 1순위가 되는데 그 몇 시간 그 몇 시간 사이에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대출을 받아. 받아버리잖아요. 맞아. 그럼 내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밀려. 채권자로 밀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내 전세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버려서 내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는데 정부가 이걸 바꿔가지고 전입신고하는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걸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 이제 날짜로 계산 안 하고. 네, 어, 초로, 미안해요. 분과 기가 막히다. 그거를 파고드네. 계산을 하기로 지기현 부장.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아, 그렇게 이제 바뀐다. 네. 그건 뭐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네요. 전세 사기가 워낙 많으니까 네. 이제 그 큰 틀에서 나오는 유형들은 이렇게 막아보겠다고 네. 한 것 같아요. 진작에 이랬어야 돼요, 사실은. 사실은 맞죠. 말도 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일 잘한다고 저는 봐요 진짜. 예.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생 뭐 대통령이 만기 칠남이네 너무 많은 거 관여하네 그런데 하나하나 문제가 있는 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그래서- 국민 삶에 진짜 맞아요. 변하고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또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진짜? 네, 아직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 진짜. 그래서 큰일 그냥 구상권 그 뭐 집, 이런 거안 돼? 구상권이고 안 돼. 뭐 그냥 이 집에 그냥 평생 살게 생겼어요. 평생 살면 다행인데 와 아마 올 여름쯤에 경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어머. 예. 근데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냥 1인 시하는 그 정도 대항력 말고는 없어요. 예, 큰일 그렇군요. 났어요. 여러분이- 애고나 물러가라.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 이건 네, 진짜 뭐죠? 슬픈 소식인데 독도 주민이 한 명 남아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신모 씨. 김신열 씨라고 김신열 하는데요. 네.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계속 그냥 거주하고 계셨던 거죠? 2021년까지인가는 같이 살았던 거고 부부가 같이 사셨고 예, 예. 독도 이장을 남편이 했는데 예. 남편이 2018년 19년 돌아가셨다고 하고 예. 이제 이분도 쉽지 않아서 울릉도에 있다가 한 번씩 독도를 가고 주민만 지금 그러니까 전입신고 거기 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주민이 별세하셨습니다. 나이가 독도에- 많으셨더라고요. 네. 83세? 네네. 그래서 독도에 이제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아이고. 전입 신고하십시오, 최 기자님. 그 전입신고를 자식들이 하려고 했대요. 최 근데- 기자님 하시죠. 제가요? 그 위장 전입이에요, 그게. 독도를 지켜야죠. 독도를 위장- 지키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위장 전입입니다. 그거 법에 위배가 됩니다. 울릉도에 울릉군이죠, 그죠? 울릉군에 이제 계시면서 이제 독도에 그 주소를 두셨던 건데 대단한 분들이네요. 예,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고요. 이거
계속해서 이제 채팅창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이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 계속 많아요? 워낙 아니 뭐 김준일 저 평론가에 대한 김어준 욕반, 김준일 욕반이네요 보니까. 자, 보셨네. 난 이거 마음에 들어. 현킴 2869님, 김준일 독도로 꺼져라. 저도 가고 싶습니다. 독도. 근데 할 일이 가기가 많아서 쉽지가 않아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기감 느끼네요, 진짜. 네. 아 저도 위기감 느끼. 최윤경 월급 루팡아 노동자 조롱하지 마라. 조롱 안 해요. 저도 노동자인데 제가 누굴 조롱합니까? 아 이제 또 저 부장님 되시면서 약간 위치가 좀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아니에요. 사용자 측인가요? 네. 그러니까 노조 아, 탈퇴한 거 아닙니까? 안 했어요. 노조 제가 노조 간부 출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조를 파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측이야, 네. 사측. 그래 이제 하여튼 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액막이 명태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어온 액들을 다 막아줄 우리 액막이 또 우리 94.5죠? 네. 예, YTN 라디오 시작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새로 또 시작하실 때는 저희는 액막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뭐 김경률, 뭐 이수정, 뭐 이런 분들 다 여기서 이게 거기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혹시 94.5에서는 그러시지 말라고 액막이 하나 이렇게 좀 장만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렬 앙떠안의 뜻. 아니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작년 우리 장르만 여의도 네. 연말 대상식에서 욕바지 하면서 저 액막이 주셨거든요. 네. 그걸 제가 집에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예. 그 다음부터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아, 그렇다니까. 진짜로. 따님 결혼하셨잖아요. 결혼도 하고 저 맞네요. 방송 아니, 사적인 진행도 토크를. 하고 잡주만 오르면 되는데 아. 그거는 좀 힘드네요. 마지막 아니, 단추네요. 따님 결혼하고 그렇게 우셨다고요. 애견남. 저 박용택이 울어가지고. 맞아요, 박용택. 막 그러는데 엄청 울었다고. 아니 그럴 그 수 몰랐는데 있죠. 네. 애가 딱 방문을 열었는데 아이 방문을 열었는데 없어. 그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방문 함부로 여는 거 아니죠? 아니 없으니까 열었죠. 얘가 없구나. 저는 오늘 애를 맡기 위해 이러고 다니겠습니다. 입을 막고 다니시. 입이 예. 부르고 있어요. 새로 이사하셨으니까 또 그 이사한 집에다 하나 걸어 진짜 놓으시고요. 괜찮겠다. 네. 자, 하여튼 3월에는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효과 있습니다. 네. 3월에는 복을 3배 이렇게 3마리 굴비처럼 엮은 요 액막이 특히 요거 장르만 여기도 특별 서비스로 선물 포장도 해드리고 여기에 이제 입춘대길 문구도 무료로 각인을 해드립니다. 요즘 만사형통도 돼요. 만사형통 가능하고요. 네, 여기서는 네이버에서 디어다 및 액막이 명태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070-8822-6270으로 전화하셔도 주문이 가능하고요. 원하는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아주 열쇠 키링 같은 네. 여러 스타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액막이 명태로 여러분의 애군 잘 막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요 코너는 마무리하고 김준일 평론가님, 장성철 소장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그 박용진 오. 총리님, 총리급. 좀 총리급님. 최근에 심리적 대사면에 받으셨다는 그분이 오십니까 지금? 비명 대표 선수에서 뉴용진. 유명 뉴용진이네. 유용진으로 야. 바뀌신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